수진아 그만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뭐가 틀린데?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다고?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수진아, 그만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내 남편 박진우의 다급한 고함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뚫고 내 고막을 후려쳤다. 방금 전까지 하하호호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환갑잔치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사회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고 축하 인사를 건네려 일어서던 사돈의 입이 어정쩡하게 벌어졌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단상 아래 위태롭게 비틀거리는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40년 지기 내 친구 이수진이었다. 뭐가 틀린데?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다고. 수진은 잔뜩 꼬인 혀로 소리치며 남편의 팔을 뿌리쳤다. 짙은 와인색 드레스 위로 쏟아진 술이 얼룩을 남겼고 곱게 올린 머리는 반쯤 풀려 헝클어져 있었다. 평소에 우아하고 기품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추한 주정뱅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추한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비수였다. 서연아. 김서연. 똑똑히 들어. 저기 있는 내 아들 민준이. 네 남편 애야. 박진우 씨 아들이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수진의 입모양만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다. 네 남편 애야. 그 6글자가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맑고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이모, 무슨 그런 끔찍한 농담을 하세요. 오늘 엄마 환갑잔치예요. 딸 지혜가 경악하며 수진에게 달려갔다. 아들 지훈이도 굳은 얼굴로 내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내 팔을 부축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내 모든 신경은 단 2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술에 취해 울부짖는 내 친구 수진과 사색이 되어 그녀의 입을 막으려 애쓰는 내 남편 진우.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호탕하던 그 얼굴에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당혹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수진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런 표정을 지을 리가 없었다. 분노하거나 어이없어하며 웃어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30년 전 외상값을 받지 못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그 순간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20살 풋풋하던 여대생 시절, 과에서 가장 예쁘고 인기가 많던 수진이가 먼저 내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었다. 털털한 내 성격이 좋다며 우리는 금세 단짝이 되었다. 내가 진우를 만나 결혼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내 부케를 받았던 수진이. 내가 첫 아이 지혜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매일같이 찾아와 나를 위로해주던 수진이. 그리고 30살 수진이는 덜컥 아이를 가졌다. 아기 아빠가 누구냐는 질문에 사랑했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내 아이니까 내가 낳아 키울 거야. 라며 단호하게 말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런 그녀가 안쓰럽고 대단해서 미혼모의 길을 걷는 그녀를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다. 민준이의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군입대와 제대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의 옆을 지켰다. 내 자식인 지혜, 지훈이와 똑같이 사랑을 퍼부었다. 이모하며 나를 따르는 그 아이가 어찌나 예뻤는지 모른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더 좋은 옷을 사입히고 더 맛있는 것을 먹였다. 남편 진우 역시 그런 나를 기특해하며 당신은 마음이 너무 넓어서 탈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민준이에게 유동 용돈을 두둑이 줬고 명절이면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저 내 친구 아들이라 각별하게 챙기는 그의 자상함에 감동할 뿐이었다. 아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상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고 동정이 아니라 속죄였다. 수진이를 향한 나의 우정은 그들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이자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지난 30년간
내 눈앞에서 태연하게 부모와 자식의 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끔찍하고 기만적인 연극.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라며 매일 술에 절어 들어오던 남편.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지쳐 내가 퍼부었던 모진 말들. 당신처럼 무능한 남자랑 결혼한 내 인생이 불쌍해. 그 말을 내뱉고 며칠간 친정으로 가버렸던 그 시간. 내가 없던 그 텅 빈 집에서 남편을 위로해준다며 찾아왔던 수진이. 그리고 얼마 후 수진이는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사랑했지만 책임질 수 없는 남자의 정체가 바로 내 남편이었다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눈먼 아내이자 친구의 불륜을 바로 옆에서 도운 공범이었던 셈이다.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했던 청춘,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 친구와 나누었던 우정. 그 모든 것이 한낱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지훈이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나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우리 가족을 힐끔거렸고 몇몇은 민망함에 자리를 뜨고 있었다. 수진이는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 저만치에 서 있는 민준이와 눈이 마주쳤다. 늘 이모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아이의 얼굴에 지금은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평생 아버지처럼 존경해왔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버린 친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똑바로 섰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에게로 걸어갔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30년 넘게 쌓아 올렸던 신뢰와 사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여보. 내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다. 저 사람 말이 사실이야? 진우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대답 대신 침묵. 하지만 그 어떤 긍정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 눈물이 지금껏 나를 속여온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자신에 대한 한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내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35년 전 진우가 프로포즈하며 끼워준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 내 인생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던 결혼 반지. 나는 망설임 없이 반지를 빼서 울고 있는 수진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내가 가져.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내 세상은 무너졌다. 아니, 내가 굳건하다고 믿고 서 있던 세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대한 신기루였다. 오늘 내 환갑날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된 가장 끔찍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연회장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혜와 지훈이가 양쪽에서 내 팔을 부축했고 남편은 망부석처럼 굳어있다가 뒤늦게 우리를 따라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등 뒤로 수십 개의 눈알이 따라와 박히는 것 같았다.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경멸이 섞인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등을 찔렀다. 60년 인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꼿꼿하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발가벗겨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칼날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굳은 옆모습, 백미러로 보이는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노와 절망, 혼란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나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가 또 있을까? 40년 지기 친구와 3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굽히는 법이 없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 남자가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는커녕 오히려 역겨움에 속이 뒤틀렸다. 죽을 죄? 이제 와서? 30년 동안 나를 완벽하게 속여놓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서야 비는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 입 다물어.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갑고 낮게 깔렸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역겨워. 미안하다는 그 말조차도. 당신은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야. 당신의 완벽한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하니까 당신의 명예가 더럽혀질까봐 두려운 거겠지. 아니야,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건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어.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사업은 망했지. 당신은 내 곁에 없었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실수?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30살이 되도록 나를 속인 것도 실수야? 내 돈으로 내가 번듯하게 키운 내 자식들 입히고 가르칠 돈으로 당신 핏줄에게 몰래 생활비를 대준 것도 실수고? 당신의 그 실수는 30년 동안 계속된 기만이고 배신이야. 나는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계부와 통장들을 꺼내 거실 바닥에 집어 던졌다. 지난 세월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았던 돈의 행방들. 사업상 급하게 필요하다며 가져갔던 돈, 경조사비 명목으로 사라졌던 뭉칫돈들. 나는 그저 남편의 사업을 위한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모든 돈이 수진과 민준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 돈들, 이것도 설명해봐. 당신은 내 피 같은 돈으로 두 집 살림을 차린 거나 마찬가지였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수진이가 안쓰럽다고 민준이 대학 등록금 모자란다기에 내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보태주려고 했어.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당신들 둘이서 내 등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내 울분 섞인 절규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차마 부모의 처참한 싸움을 지켜보지 못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넓은 거실에는 나와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 단둘만이 남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의 모든 것, 우리가 함께 고른 소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식탁, 벽에 걸린 가족사진까지. 모든 것이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소품처럼 보였다. 나는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여보? 이 밤에 어딜 가려고? 남편이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그 손을 벌레 물리치듯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워. 나는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다. 눈물과 분노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핸들을 꺾은 곳은 수진의 집 앞이었다. 40년간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곳. 이제는 내 인생을 무너뜨린 원수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퉁퉁 부은 눈의 수진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 닥쳐.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거실벽 한가운데 나와 수진 그리고 어린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다. 제주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민준이 목마를 태워주던 남편의 너그러운 웃음. 그 옆에서 행복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나와 수진.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나는 그 사진 액자를 벽에서 뜯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거짓된 행복도 산산조각 났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민준이 낳고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 내 옆에서 같이 싸워준 게 누구야? 민준이 아플 때 밤새같이 병간호하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 아빠 대신 가준 게 누구였냐고. 나는
나는 너를 친자매라고 생각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이라고 믿었어. 내 목소리는 원망과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수지는 깨진 유리 파편 앞에 주저앉아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미안해. 나도 말하려고 했어. 수십 번도 더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서연아. 내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전부? 웃기지 마. 내 남편을 훔치고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놓고 뭐가 전부야. 넌 나를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야. 그저 내 추악한 비밀을 덮어줄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로 이용했을 뿐이지. 내 아들의 출생을 완벽하게 위장해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만만한 호구.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서 내 안에 있던 우정이라는 감정은 싸늘한 징후로 변해버렸다. 내가 베풀었던 모든 친절과 연민이 결국 내 심장에 칼을 꽂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수진의 집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 지혜였다. 엄마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아빠 지금 거의 정신 나가셨어.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엄마. 그래도 아빠 용서하면 안 돼? 우리 가정이 이대로 깨지는 건 나는 상상할 수도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30년 전 일이잖아.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해.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식의 애원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핥히는 발톱이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모성애가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조수석을 바라보는 순간 그 흔들림은 다시금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조수석에는 언제나 수진의 자리가 있었다. 함께 장을 보고 여행을 가고 수다를 떨던 그 자리에 이제는 거대한 배신의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과 아이들은 밤늦도록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달려와 다시 한번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를 지나쳐 아이들 앞에 섰다. 지혜야, 지훈아. 엄마 말 잘 들어. 나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혼할 거야. 엄마.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너희가 자랑스러워했던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없는 가정을 만들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너희 아빠를 남편으로 보고 살 수가 없어. 이 집에서 같이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이건 엄마 자신을 위한 결정이야. 너희는 엄마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원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친구로만 존재했다. 나의 행복은 언제나 가족과 친구의 행복 뒤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돌려준 것은 비참한 배신뿐이었다. 이제 그 역할놀이는 끝났다. 현모양처 김서연, 자애로운 어머니 김서연, 의리 있는 친구 김서연은 오늘 밤 환갑잔치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의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진 60살의 여자 김서연뿐이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나는 내 짐을 챙겨 이 집을 나갈 것이다.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신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거짓된 행복의 껍데기를 깨고 나와 진짜 나의 인생을 살아볼 마지막 기회. 이혼을 선언한 내 목소리는 텅 빈 거실을 차갑게 갈랐다. 그 순간 35년간 단단하게 우리를 묶고 있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끈은 허무하게 끊어졌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고 아이들은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고요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폐허처럼 모든 감정이 소진되고 남은 것은 잿빛의 공허함과 얼음장 같은 결심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들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것들은 박진우의 아내라는 허울 좋은 역할에 맞춰 입었던 갑옷이자 족쇄였다. 대신 나는 낡아서 색이 바랜 면 티셔츠와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처럼 오롯이 나 자신으로 편안했던 순간에 입었던 옷가지를 챙겼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상자 안에 보관해 두었던 앨범들을 꺼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아닌 결혼 전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내 20살의 모습, 돌아가신 어머니와 손을 잡고 찍은 흑백 사진처럼 김서연의 시간이 담긴 기록들이었다. 내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채워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서연아,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이 집에서 나가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통곡했다. 한때는 저 넓은 등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산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비겁한 변명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초라하고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싸늘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죽어? 당신은 못 죽어.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당신의 제국을 지키려 하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왕국을 떠받치는 여왕도 하녀도 되어줄 생각이 없어. 엄마, 제발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옆에서 울고 있던 딸 지혜가 애원했다. 아빠가 평생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셨어요. 이 한 번의 실수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깨져야 해요? 네. 나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혜야,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30년간 지속된 거짓말이었어. 내 아빠는 엄마의 인생을 훔쳤고 너희들의 진실을 훔쳤어. 엄마는 더 이상 거짓으로 지어진 집에서 살 수 없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때까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 지훈이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가방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의 그 한마디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내 선택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길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작은 빛이었다. 나는 남편의 절규와 딸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한 채 35년간 나의 우주였던 그 집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지훈이가 잡아준 작은 오피스텔은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 텅 빈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있던 그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이곳에는 거짓된 웃음도 기만으로 얼룩진 추억도 없었다.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할 정직한 고독만이 존재했다. 다음 날 나는 수소문 끝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차가운 표정의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인 쟁점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할 뿐이었다.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혼외자의 존재까지 확인되었으니 이혼 소송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군요. 결혼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변호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재산, 돈. 한때는 그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과 믿음, 그리고 내 인생 그 자체였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그 사람에게서 완벽하게 독립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돈이 단 1원이라도 섞인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단절을 원합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변호사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듯 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앙되어 있었다. 엄마, 방금 회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일인데? 최민준. 그 형이 아빠 회사로 쳐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민준이, 그 착하고 반듯하던 아이가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지훈이의 설명으로 재구성된 그날의 풍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중요한 바이어와 미팅 중이던 박진우 사장의 사무실 문을 최민준이 거칠게 열어젖혔다고 했다. 평소 사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던 그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분노로 온몸을 떠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박진우 씨,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습니까? 사무실 안에 모든 임직원과 바이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민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 내 아버지라면서요. 30년 동안 나를 그림자처럼 지켜봤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번도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당신은 알긴 합니까?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준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민준은 버티고 서서 울부짖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용돈, 그 선물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까? 아니, 그건 당신의 더러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뇌물이었을 뿐이야. 당신은 돈으로 내 어머니의 입을 막고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했어. 나는 당신의 성공한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오점이고 흠집이었으니까.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생 쌓아올린 존경받는 기업가, 자상한 가장이라는 박진우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사생아를 낳고도 30년간 아내와 세상을 속여온 파렴치한이 되어버렸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냈다고 했다. 회사에는 병가를 냈고 집에서 술만 마셨다. 그리고 며칠 뒤 내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편 측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혼 조정 기일 전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모여서 마지막으로 대화할 자리를 갖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다. 나는 거절하고 싶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것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득했다. 어차지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할 얼굴들이었다. 약속된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섰다. 차가운 가죽 의자 위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는 남편 박진우. 헬쑥한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이수진. 그리고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최민준. 40년간 기만적인 우정과 사랑, 그리고 거짓된 관계로 얽혀있던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다. 서연아. 아니 여보.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이 모든 건 다 내 탓이야. 수진이도 민준이도 죄가 없어. 젊은 날의 내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게 됐어. 그는 마치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을 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소. 재산, 이 회사, 집, 내 모든 걸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그리고 민준이에게도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소. 호적에도 올리고 내 아들로 당당하게. 닥쳐.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은 당신 때문에 이미 망가졌어. 나는 평생 아비 없는 자식으로 살았고 우리 엄마는 미혼모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았어. 당신이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완벽한 가장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몇 푼이랑 족보에 이름 하나 올려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민준의 절규에 수진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그러지 마.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욕심을 부려서. 서연이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서 너를 낳은 거야. 이 모든 건 다 나 때문이야. 수진의 입에서 나온 서연이처럼 살고 싶어서라는 말은 내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던 내 친구가 실은 나를 질투하고 내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나는 그들의 자기 변명과 뒤늦은 후회가 오가는 지긋지긋한 심파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만들 해. 당신들의 역겨운 변명은 이제 듣고 싶지도 않아. 나는 먼저 수진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이수진, 넌 나를 질투했겠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내가 부러웠을 거야. 그래서 내 남편을 유혹하고 아이까지 낳았겠지. 넌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야. 내 인생을 훔치려 한 도둑이야. 넌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그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 씨, 당신은 나한테 모든 걸 주겠다고 했지? 천만에. 당신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지난 35년간 나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쌓아 올린 신기루일 뿐이야.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주는 것. 그거 하나야. 마지막으로 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분노로 떨고 있는 그 아이의 눈을 보니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 저 아이 역시 이 추악한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민준아.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다정함 없이 불렀다. 내가 겪었을 고통과 혼란을 내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자. 나는 더 이상 내 이모가 아니고 저 남자는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나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등 뒤로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문손잡이를 잡고 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기회는 당신들이 30년 전에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다. 저 문 안의 세계는 나의 과거였다. 기만과 배신으로 얼룩진 지옥. 나는 이제 그 지옥에서 걸어 나왔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나는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남편의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친구의 들러리도 아닌 오롯이 김서연 자신으로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미지의 길이 펼쳐져 있었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동시에 설레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묵직한 유리문을 등지고 나왔을 때 회색빛 도시의 찬 공기가 비로소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간신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사람처럼 크고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60년의 삶이 통째로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온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해방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남산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 왜 그곳이었는지는 나도 몰랐다. 어쩌면 내 20살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박진우를 만나기 전, 이수진의 그늘에 가려지기 전 오롯이 나 자신이었던 시절의 마지막 장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내 35년의 결혼 생활이 40년의 우정이 잿더미처럼 흩어져 있었다. 나는 난간에 기댄 채 한참 동안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분노도 슬픔도 미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오기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내 인생을 이따위 추잡한 비극의 결말로 끝낼 수는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법원의 서류들과 함께 흘러갔다. 이혼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질이 멸렬했다. 남편은 내 변호사를 통해 끊임없이 만나달라고 애원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거두어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 모습이 처절하기보다는 비굴하게 느껴져 구역질이 났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성공한 가장이라는 허상을 잃는 것이 두려워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내 뜻을 명확히 전했다. 그 사람의 재산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야 할 몫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겠습니다. 내 말에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그건 모순된 말씀입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돈은 박진우 씨의 돈이 아닙니다. 지난 35년간 제가 그의 아내이자 사업 동반자로서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건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라 제 청춘과 맞바꾼 퇴직금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 이름으로 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내 단호한 태도에 남편 측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법적으로 산정된 재산의 정확히 절반이 내 명의로 이전되었다. 아들 지훈이가 관련 서류들을 들고 내 오피스텔로 찾아온 날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아빠 요즘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도 부사장에게 맡겨놓고 매일 집에서 술만 마셔요. 어제는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엄마 없으면 자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고. 나는 묵묵히 아들이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지훈아, 동정심은 갖지 마라. 내 아버지는 지금 자신을 동정하고 있을 뿐이야. 잃어버린 나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애도지.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래,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내게는 내 아버지일 뿐 더 이상 내 남편은 아니란다. 딸 지혜는 한동안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를 버린 매정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이다. 가끔 문자로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져야만 속이 시원하세요? 와 같은 날 선 비난을 보내왔다.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 어떤 변명도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아이 스스로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모성애였다. 이수진과 최민준의 소식은 바람결처럼 들려왔다. 그들은 살던 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서울을 떠났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진 지 한 달쯤 되었을까 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발신인 불명의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낯익은 이수진의 글씨체였다.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찢어버릴까 아니면 읽어볼까? 증오의 마지막 찌꺼기마저 확인하고 싶은 잔인한 호기심이 결국 나를 이겼다. 편지는 구차한 자기 변명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서연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민준이와 함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떠나왔어. 너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해.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 나는 그냥 내가 너무 부러웠어. 언제나 당당하고 사랑받는 내가, 너의 완셔벽한 가정이. 그래서 딱 한 번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나 봐. 진우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나는 너의 인생을 사랑했던 거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하지만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내게 줬던 상처는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전부 돌려받을게.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아무 표정 없이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너의 인생을 사랑했다는 그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40년 우정의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를 친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역할 모델로 삼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뒤틀려 내 것을 훔치려 했던 것이다. 그녀에 대한 감정은 이제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연민에 가까웠다. 평생 타인의 삶을 흉내내며 살다가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불쌍하고 가여운 영혼에 대한. 그렇게 내 인생을 올가매던 모든 인연들이 정리되고
나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처음 몇 달은 견디기 힘든 고독과 싸워야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정막이 내려앉은 저녁이면 사무치는 외로움에 수없이 울었다.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것은 텔레비전 소리와 나의 한숨 소리뿐이었다. 박진우의 아내로 지혜와 지훈의 엄마로 살아온 60년의 관성이 나를 끊임없이 과거로 잡아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있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다. 작은 화단에 심어진 이름 모를 들꽃이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작은 생명력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괜찮아, 너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하면서 고이 넣어두었던 나의 20살 시절의 꿈들이 잠들어 있었다. 다 낡은 스케치북과 굳어버린 수채화 물감,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었던 작은 도자기 컵. 나는 그 길로 동네 화방에 가서 새로 그림 도구를 샀다.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리고 또 그리다 보니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다. 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리고 길에서 마주친 고양이를 그리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그렸다. 하얀 도화지를 채워나가는 동안 내 마음의 공허함도 서서히 다른 색깔들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은 나에게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자원봉사에 지원했다. 낡은 책들을 수선하고 서가를 정리하는 일은 소박했지만 보람 있었다. 가끔 어린이 열람실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면 내 목소리에 집중하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보며 잊고 있던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중소기업 사모님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할머니였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했지만 흉터를 옅어지게는 만들어주었다. 이혼한 지 1년이 되던 해 가을, 딸 지혜가 처음으로 내 오피스텔에 찾아왔다. 1년 사이에 훌쩍 어른이 된 딸은 어색하게 현관에 서서 머뭇거리다. 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서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아빠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엄마가 원망스럽기만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였는데 우리랑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엄마를 가둬놓고 있었구나. 엄마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어? 나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니야, 지혜야. 엄마는 외로웠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 너도 지훈이도 이제는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그는 좋은 남편도 좋은 친구도 아니었지만 너희에게는 그래도 좋은 아버지이려고 노력했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었다. 나는 더 이상 잔소리하고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었고 아이들은 내게 의존하고 투정 부리는 자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끔 주말에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계절이 2번 더 바뀌고 나는 작은 공방을 겸한 작업실을 얻어 내가 그린 그림과 직접 빚은 도자기들을 팔기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상과 소통하는 나만의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 그림에서 슬픔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평온함이 느껴진다고 했다. 내 60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품들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나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새로 시작한 유화를 그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때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낯익지만 낯선 실루엣. 박진우였다.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늙고 쇠약해 보였다. 그는 내 작업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힘없이 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마음은 그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그는 이제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타인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내가 그를 완벽하게 용서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그에게서 그리고 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나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리던 풍경화의 하늘에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을 그려 넣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한쪽에 놓인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60대 중반의 늙은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보석도 명품 옷도 걸치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것이 바로 김서연의 진짜 얼굴이었다. 나는 남편과 친구라는 인생의 두 기둥을 한꺼번에 잃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을 얻었다.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이제는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인생의 환갑잔치는 끝났다. 하지만 기만으로 가득했던 일부가 끝나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두 번째 인생을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낼 자신이 있었다. 김서연님은 배신 속에서 자신을 찾아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